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가슴 아프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식 날 말없이 사라진 신랑을 7년 후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배신, 숨겨진 진실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얽힌 이 사연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거예요. 결혼식 당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신랑을 7년 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신부가 그의 비밀을 밝혀내는 이야기예요. 편안히 앉아서 혹은 산책길에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아침이었습니다. 강 위로 부옇게 피어오른 수증기가 햇살을 잡아당기며 반짝일 때 수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드레스를 정리했습니다. 어깨에 닿는 실크가 살결을 스치고 드레스 허리춤에 달린 작은 진주 단추가 하나씩 반짝였습니다. 오늘이구나.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던 그 말이 지금은 목구멍 어딘가에서 돌멩이처럼 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결혼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면서 아이들 앞에서 서술적 시점과 갈등의 해결을 설명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도 결국 아름답게 정리될 거라고 믿어왔죠. 그 믿음의 출발점은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한강변 카페의 창가 자리, 노을이 물결 그대로를 옮겨 담던 그 시간 수지는 책을 보고 있었고 민호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책 재미있나요? 수지는 책갈피에 손가락을 끼운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고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마저 소중히 다루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네, 사랑 이야기인데 현실 같아요. 그녀가 웃자 민호도 웃었습니다. 그날 건축 설계사라는 그의 말은 수진의 일기장에 새 단어를 하나 더했죠. 공간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의 설명은 사랑을 소설로 가르치던 그녀의 언어와 이상하게 잘 맞았습니다. 둘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한강을 산책하고 한겨울엔 서로의 장갑을 번갈아 끼고 봄밤엔 벚꽃 흩날리는 도로에서 장난을 치며 달렸습니다. 민호는 간혹 수진에게 작은 스케치를 건넸습니다. 우리 집 상상도. 하나씩 쌓여가는 크래프트지 조각들엔 넓은 창, 낮은 책장, 해가 드는 식탁,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의 빛은 둘이 나눌 것, 저녁의 국은 내가 끓일 것. 수지는 그 문장들에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프로포즈는 제주도에서였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감던 해질녘, 민호는 바닷가 돌담길에 서서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평생 내 집을 지을게. 그 말은 직업적 은유 같은데도 이상하게 진지했고 동시에 소년 같았습니다. 수지는 울었습니다. 응? 한 음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믿는 모든 내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고 날짜가 정해지자 드레스와 예복, 신혼여행, 플래너, 청첩장 디자인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식은 짧고 이후의 식탁이 길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수지는 시 읽듯 천천히 살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아름답게 배열된 악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악보 사이에 미세한 잡음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잠깐 연락이 비었습니다. 늦은 밤 전화가 연결되면 그의 숨소리는 약간 가빴고 말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늘 그렇듯 말로는 웃었지만 눈의 초점이 가끔 비틀렸습니다.
수지는 두 번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종종 묻지 않으므로 평화를 지키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로 그 빈틈이 이어지자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날, 민호는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는 단 세 글자였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 어쩐지 결말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대합실에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꽃향기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고 친구들이 너 오늘 정말 예쁘다라고 속삭이며 부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사회자가 리허설 멘트를 몇 번이고 연습했고 피아니스트는 웨딩 마치의 도입부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수지는 귀걸이를 고치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57분. 2시가 되면 민호가 저쪽 문으로 들어오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 현관 앞에 있던 조카들이 분홍 꽃잎을 뿌릴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시, 문은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바람뿐이었습니다. 2시 10분, 하객석에서 속삭임이 올라왔습니다. 길 막혔나? 신랑이 2시 30분, 민호의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시계를 닦았습니다. 3시, 사회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3시 20분, 드레스가 등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3시 40분, 수지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을 한 웅큼 떠서 볼에 대었습니다. 화장이 흐트러졌습니다. 친구가 파우더를 꺼냈습니다. 4시, 예식장 팀장은 절반 이상의 하객들이 자리를 떴다고 보고했습니다. 4시 10분, 수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괜찮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날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사건을 이름 붙였습니다. 파언, 먹튀, 민폐. 가까웠던 친구조차도 한두 달 뒤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쯤에서 털고 나. 인생 길어. 수지는 그 말들의 미움을 삼키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민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정사각형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날렸고 냉장고에는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 주의. 그의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도 펜도 두 사람이 함께 그렸던 설계도도 없었습니다. 공란. 빈집은 물건을 빼면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지는 곳이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경찰서는 성인 실종은 자발적 이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의 회사는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기지국 접속 기록도 그날 이후 끊겼습니다. 시간은 그때부터 수진을 두 형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눈을 뜨고 일하고 밥을 먹는 사람, 다른 하나는 시간을 되돌리는 사람. 되돌리는 쪽의 수지는 무엇이 틀렸는지, 어느 순간부터 틀어졌는지 끝없이 되짚었습니다. 프로포즈가 있던 제주 드레스 투어 날, 민호의 손이 잠깐 떠났던 순간, 수진의 아버지와 민호가 단둘이 얘기했던 저녁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녀는 밤마다 칠판을 상상했습니다. 한쪽엔 사랑, 다른 한쪽엔 사라짐. 그 사이에 선을 긋고 가능한 원인을 적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해 동안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교사를 그만두고 원룸에 틀어앉아 하루에 한 끼를 컵라면으로 때웠고 새벽과 저녁의 경계도 잃어버렸습니다. 거울은 안 보았습니다. SNS에 실종 글을 올리고 알려진 연락처에 메일을 보냈고 답이 오면 또 보냈습니다. 어느새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타임라인은 그녀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조심스레 치료를 권했지만 병원 대기실 문 앞에서 수지는 몇 번이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음에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서 누구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의 겨울, 그녀는 출판사 임시직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교정과 교열, 원고 정리, 페이지를 들춰가며 미세한 오타를 찾아내는 일은 의외로 그녀에게 맞았습니다. 활자 속에서 그녀는 다른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글을 나아지게 만드는 동안 자신의 문장도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계약직은 정규직이 됐고 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자 그녀의 눈에서 서서히 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던 2025년 7월 29일, 땡볕 아래 무릉덩이가 하얗게 말라붙고 매미 소리가 유리창을 긁던 날, 오후 2시 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료진은 뇌출혈이라고 했고 응급수술 준비를 위해 보호자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사무실에서 펜을 쥐고 있던 손을 떼고 가방을 집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복도는 바쁘게 흐르는 사람들, 쟁쟁거리는 쇳소리, 알림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에서 그녀는 벽에 붙은 작은 십자가를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커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커피를 마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뜨겁고 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오는 사람들과 들어가는 사람들이 순간 뒤엉켰고 수지는 누군가의 어깨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반사적으로 사과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 약간 기울어진 어깨, 얼굴의 윤곽, 눈동자가 그녀를 잡아채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진?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던 사람은 세상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닥의 타일 문양이 갑자기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멎고 대신 심장이 귀에 박혔습니다. 민호?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남자는 민호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수술의 흔적, 재활의 흔적이 얽혀 있었습니다. 오래 걸렸네. 그 말은 잘못 깨맨 단추 같았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뒤는 다 비뚤어진다는 말을 수지는 그때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도시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저 멀리 공사 현장의 크레인이 천천히 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병원식 트레이, 물컵, 낡아 빠진 파일 하나, 그리고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듯한 반지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사람이 지는 게임처럼 동시에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호가 먼저 입술을 떼었습니다. 미안해.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편지를 받았어. 너를 해치겠다는. 수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처음엔 몰랐지. 봉투엔 발신인이 없었고 안에는 인쇄된 문장뿐이었어. 너의 과거를 안다. 결혼을 계속하면 신부를 다치게 하겠다. 민호는 손가락을 포개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허세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다음 날 퇴근길에 검은 차가 내 뒤를 붙더라. 핸들, 브레이크, 가속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어. 무서웠어. 아니, 정확히는 내가 무서웠어. 너한테 그 차가 가면 어쩌나 해서.
수지는 목덜미에 솜털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잔뜩 무거워졌습니다. 도망쳤어? 바보같이. 민호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제주로 내려가서 낮엔 카페에서 컵을 닦고 밤엔 아버지의 노트북에서 복구한 파일을 뒤졌어. 내 아버지 기억나? 고아원 얘기만 했지. 그 뒤로는 잘 안 했잖아. 사실 아버지는 대기업의 외주안전 감독이었어. 현장 사고를 막으려다 윗선과 갈등을 빚었고 어느 날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그 후로 오래 앓다가 5해를 버티고 떠났지. 난 그 사이 기억이 좀 사라졌고 보호소에서 이름이 바뀌었고 새 삶을 살았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그 회사라고 생각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도망쳤고 도망치며 자료를 모았어. 아버지의 동료들이 남긴 메일, 내부 보고서, 리베이트 계좌,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 민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순식간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냥 성실한 공무원이야.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감사. 바로 그 자리 말이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 항목을 삭제하라는 조정의 사인이 필요했던 자리. 내 아버지가 반대했던 조항들의 결제가 올라간 자리. 서류에는 긴급 대응 예산 조정이라고 쓰여 있었지. 시그널은 간단했어. 빨간 도장 2개, 파란 도장 하나. 파란 도장이 너희 아버지였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좋은 말은 때로 칼보다 깊게 들어옵니다. 나쁜 말은 때로 물보다 빨리 스밉니다. 그녀는 나쁜 말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내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증거 있어? 그녀는 간신히 그 말을 뱉어냈습니다. 민호는 테이블 위에 낡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오래된 메일 프린트, 통장사본, 계약서 부속 합의서, 회의록이 차례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항목 조정 기간 단축에 따른 예외 적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여러 이름의 이니셜이 박혀 있었고 그 중 한 줄에 홀린 듯 눈이 갔습니다. 검토한 정식. 아버지의 이름과 성이 그 문서 속에서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떨어지는 뜨거운 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결혼식 당일에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오전 마지막으로 같은 봉투가 또 왔어. 이번엔 손글씨가 조금 섞여 있었지. 도망쳐. 인쇄된 문장 사이사이에 그 단어가 연필로 적혀 있었어. 글씨는 이상하게 익숙했어. 누구의 건지 그때는 몰랐지만 예식장으로 가는 길 내 전화로 어떤 남자가 연락했어. 잠깐 볼 수 있나? 내 아버지였어. 로비 구석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 아버지는 부탁이다라고 했지. 우리 딸을 지키고 싶다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난 이제야 안다. 지키는 건 가끔 떼어내는 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너는 그냥 떠난 거야? 수지는 어딘가를 붙잡아야만 하는 사람처럼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하루만 이틀만 생각했지. 그런데 그 다음 날 내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멀리 가라. 거기에 회의록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같았지. 위험하다고, 늦었다고 체념과 경고가 한 문장에 들어가 있었어. 민호는 허공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라졌지. 그리고 교통사고 수지는 메마른 입술을 혀로 적셨습니다. 3년 뒤였어. 자료를 넘겨받을 기자와 만나러 가던 길. 누군가 뒤를 받았고 차가 2바퀴를 돌았지. 왼쪽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졌고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선 병실이었어. 그 후로 오래 달리지 못하게 됐지.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 주려던 반지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 이후로 그냥 병실 서랍에 넣어두었어. 그는 반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날 그녀에게 건네려던 그러나 건네지 못한 반지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수지는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눌러둔 시간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둘이 할 수 있었잖아. 숨지 말고 함께 싸워볼 수 있었잖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매일 밤 내 사진을 보고 너의 메시지를 읽고 내 답장을 쓰다가 지웠지. 하루, 사흘, 일주일, 한 달. 믿어줘.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니야. 알아서 더 무서웠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어.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병실 벽에 시계 초침이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볼게. 아버지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단단한 삶의 주름과 그 틈새 사이로 스며든 후회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냉기가 없었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아빠, 그녀는 낮게 불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었어요? 한동안 아버지는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더니 눈을 감았다 뜨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잘못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고 오래된 곳에서 올라온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서류였다. 긴급 대응 예산을 조정하라는 안전 항목 몇 개를 다음 분기로 넘기면 된다고 했다. 나는 다음 분기로 넘기는 게 그렇게 큰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내 책상 위에 올라오는 결제선의 무게를 나는 몰랐다. 너희 학교 행사에 다녀와서 밤에 찍은 도장이 다음날 누군가의 생명을 바꾼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아버지가 내 방에 와서 소리쳤다. 이 항목은 절대 뺄 수 없다고. 나는 상사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의 차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불 위로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나는 겁이 많았다. 그리고 겁이 많으면서도 비겁했다.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신랑을 떼어내라. 그럼 끝난다. 나는 너를 지키려고 했다고 믿었다. 내 잘못을 수습하려고 더 큰 잘못을 했다. 편지를 아빠가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편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보냈다. 내 글씨로 도망쳐라고 적었다. 제발 떠나. 너를 내 피로 물들이지 말아 달라. 그날 예식장 로비에서 그를 불렀다. 미안하다고, 부탁이다라고. 방 안의 공기가 심장처럼 뛰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떼었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난 판단을 잃었고 양심을 분실했다. 고백하겠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탁이 있다면 그에게 사과해다오. 사흘 뒤 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조사를 요청했고 검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회의록과 결제 라인, 통화 기록들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공사 현장과 기업, 하청, 외주, 감사. 이런 단어들 뒤에 수많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유배되어 있던 해외 지사에서 불려왔고 몇몇은 변호사를 통해 정상의 관행을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수진과 함께 검찰청 계단을 올랐습니다. 휠체어의 바퀴가 계단 경사로를 천천히 타고 움직였습니다. 언론은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라졌던 신랑, 7년의 진실. 그 말들은 낯설게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제출했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의 도망과 사고, 침묵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더 빨리 밝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용기가 없었다. 그 문장은 죄책감의 자백이자 지금의 용기의 기원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번엔 조금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법은 느리지만 걸어갔습니다. 몇몇은 기소되었고 몇몇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선처를 바라지 않았고 판사는 그의 고백과 협조를 참작하되 책임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수지는 눈을 감았다 뜨고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자국이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판사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 사이 민호의 재활은 이어졌습니다. 물리치료실의 거울 앞에서 그는 새로운 다리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헤매는 발끝을 일으켜 세울 때마다 그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 2, 3 넘어지고 다시. 수지는 매일 그 옆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시, 내일은 산문. 그녀는 읽고 그는 듣고 둘은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창밖에 은행나무가 천천히 노랗게 물들었고 겨울 초입의 바람이 병실 유리창을 살짝 울렸습니다. 어느 오후 민호는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커튼 원단 샘플. 그 안에는 크림색 린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웃었습니다. 우리 집 드디어 준비하네.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도 축가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옥상에서 가족과 몇몇 친구 앞에서 서로의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민호는 말했어요. 내가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한다. 수지는 대답했어요. 내가 어제의 나를 내일로 데려다 줬어. 반지 케이스에서 7년 전의 반지가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반지를 서로에게 끼워 주었습니다. 어둠을 통과한 금속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거실 창은 크게 냈고 창틀을 넓게 만들어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책장은 천장까지 닿았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화분들이 들어섰습니다. 주방 싱크대 위에는 둘이 같이 써내려간 메모가 붙었습니다. 오늘의 식탁 아주 천천히. 저녁마다 국이 끓었고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둘은 간혹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어느 봄날, 수지는 서재 책장 정리를 하다가 낯익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건축가는 왜 집을 떠나는가? 표지 안쪽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창은 다시 열린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책 몇 해 전 어느 이름 없는 택배에서 출판사로 도착했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서랍에 넣어둔 책. 돌아보니 어쩌면 그때도 민호는 가까이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서라도 그녀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그때 읽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삶은 때로 너무 무겁고 사람은 때로 너무 가벼우니까요.
햇살이 창틀 위에서 쉬고 있을 때 수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가끔 무서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가끔은. 근데 이제는 같이 무서우면 좋겠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같이 무서우면 무서움이 절반이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쁘면 기쁨은 2배. 그들의 밤은 예전보다 일찍 어두워졌고 예전보다 일찍 밝아졌습니다. 저녁마다 옥상에 올라와 도시의 소음을 어렸을 적 파도 소리처럼 배경으로 깔고 둘은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았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스케치북이 있었고 수진의 무릎 위에는 책 한 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면 그들은 그 속도를 따라 읽었습니다. 우리 집 규칙. 어느 날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첫째, 서로의 과거에 침묵을 허락할 것. 둘째, 서로의 현재에 질문을 건넬 것. 셋째, 서로의 미래에 자리 하나를 남겨둘 것. 수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넷째, 힘들면 나 힘들다라고 말할 것. 시간은 잔인하게도 그러나 동시에 친절하게도 계속 흐릅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수진에게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장씩 줄어드는 변명과 한 줄씩 늘어나는 반성.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잊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잊지 말아라. 그는 결국 형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씨앗 봉투에 손글씨로 너의 계절이라고 썼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이 다시 흙을 만지고 흙이 다시 그의 손을 젖게 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의 손이 아주 천천히 다시 사람의 손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민호는 재활을 끝내고 작은 리모델링 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높은 빌딩의 화려한 로비를 걷지 않아도 되는 곳. 골목에 오래된 집을 고쳐 아이들 웃음이 새는 창을 내주는 일. 그는 도면 위에 선을 그을 때마다 마음속에도 하나씩 선을 그었습니다. 떠났던 내가 돌아온 선, 도망치던 내가 서는 선, 숨던 내가 말하는 선. 수지는 그 선들을 쭉 이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그림은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라짐이었고 중간은 침묵이었고 결말은 고백과 재건이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적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쓸 새로운 단어를 찾았습니다. 동행, 인내, 다시. 그 단어들은 반짝이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이 집의 벽처럼 시간의 습기를 견디며 서 있습니다. 밤이면 수지는 때때로 그날의 예식장을 떠올립니다. 꽃길, 드레스, 웨딩 마치가 시작되기 직전의 떨림. 그때 멈췄던 음악은 7년 후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음, 법정의 고요, 재활실의 구령, 옥상의 바람. 그 모든 소리가 한 곡의 음악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음악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불협화음이 많을수록 마지막 화음은 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사소한 어느 날 둘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다행이야.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행이라는 자리에 다시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다면 두 사람의 내일은 충분히 밝습니다. 감사합니다.